졸업 연도는 92년 8월 달에 졸업을 했고요. 군대를 못 갔다 오고 대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대 대신에 감방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부탁을 받기로 말씀하신 대로 후배들하고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말씀하셔서 최수홍 선배님이 저는 이런 강의실이 아니고요. 어디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게 거의 딱딱하게 잠자기 좋은 자리에서 강연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이런 자리와 무관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님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좀 듣고 그 질문에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어쨌든 이게 뭐 강연은 해야 된다고 해서 짧게 제가 준비했던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강연 들어가기 전에 좀 갑자기 이 강연 잡히고 난 다음에 이 행사 잡히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혹자는 정권 실세가 지금 장기 외유 중이라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 사과문을 실세가 손을 못 보는 바람에 사과가 또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뭐 우스개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국민들이 좀 참담해하는 그리고 또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걱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럴 정도면은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도 야권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공격은 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2012년 대선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야당으로서 제대로 국정을 감시하지 못했던 책임도 우리에게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행태를 공격하고 그 반사 이익을 얻기에는 정말 나라 형편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엄중하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보도가 나온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조홍천 의원 아시죠? 청와대 비서관으로 계시다 잘린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더 큰 게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실정법 위반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어쨌든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동안 어쨌든 우리가 의혹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온갖 의혹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더 참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제일 큰 의혹 중에 하나가 우병우 민정수석 아시죠? 우병우 수석을 저렇게까지 감싸고 왜 자르지 않냐 그런 의문들을 갖는 분이 많은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우병우 수석의 장모님이 최순실 씨와 청남동의 팔선녀라고 하는 그런 청남동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아주머니들의 모임 같은 게 있답니다. 그 멤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보가 있을 때는 꼭 그 뒤에 최순실 씨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9시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맨날 할 정도로 9시 뉴스에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전부 대통령 책임인 것 같아서 그래도 그러고도 뉴스를 매번 보셨는데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면은 과거 참여정부 같았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일단 비서실장한테 상황 파악을 확실하게 시키고 뭐가 문제인지 대통령 자신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파악된 진상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모두 알리고 그리고 그 후과를 감당해 나가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오면 나온 만큼만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문제 제기가 되면은 사과도 아니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종의 유체이탈합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엄벌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모든 잘못의 배후에 대통령님이 직접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라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상황이 수습이 안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정이 돌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통령이 손을 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극우내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총리를 중심으로 극우내각을 구성하고 극우내각의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렇게 가야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이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이 좀 불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보고 강연을 하라니 이제 와서 한가롭게 공감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했던 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뭐 제가 바라보는 한 국면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그 인류학과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는 선배님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같이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제 소개를 옆에서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김경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서울대는 다 눌러보면 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나서 감방을 3번을 갔다 오나니까 그 다음에는 서울대가 아니라 왼수대라고. 그래서 제가 인류학과를 입학하고 86년도에 입학한 다음에 아까 국회로 간 인류학도라고 표현을 해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제가 학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번들, 우리 때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인류학에 대한 애정은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을 마음껏 공부 못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래서 92년 여름에 이제 졸업을 하긴 했는데 92년 여름에 졸업하고는 94년도에 국회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졸업 논문은 인류학에 충실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뭘 써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 지도 교수님께 그때 상담을 드렸더니 제가 감방 3번 갔다 왔잖아요. 그 감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쓰래요. 그래서 정말 죄수의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솔직하게 쓰면 그게 졸업 논문이라고 해서 저는 어디서 뺏기거나 또는 표절을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국회에 93년에 들어간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을 도와드리고 인수위에 먼저 결합을 했습니다. 근데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기 전에 2001년 9월 달에 청와대를 먼저 그 정무수석실 보좌관 행정관으로 들어갔었는데 3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두 개니까 그래 국보법 때문에 이 신원조회가 통과가 안 되나 했더니 국정원이나 그 당시에 그 다른 뭐 경찰이든 이쪽에서 그건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수석이 경호실장하고 왜 신원조회를 통과 안 시켜주느냐고 이제 담판을 3번을 했는데 3번째 담판하러 가면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거든 정무수석이. 지금도 이번에도 통과를 안 시켜주면 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뭐 통과되겠지 했더니 담판을 저를 갔다 오시더니 다녀오셔가지고 야, 나이 많은 경호실장이 나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무사의 후배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군 출신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인지를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67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66년도에 제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철책선의 휴전선의 중위로 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월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북한 장교 집안의 사람을 드릴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무사의 논리더만요. 일종의 연좌제인데, 그 당시는 그런 게 대통령께 보고가 됐으면은 뭐 처리가 됐을 텐데, 어쨌든 경호실장이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나오니까 정무수석이 그럼 우리 다음에 들어오자 그러고서는 이제 조용히 좁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게 그때 만약 그대로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아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선대위에 결합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뭐 일을 했는데 그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님하고는 원래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직접 일을 같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그 활동이나 이런 걸 하실 때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한 건 2002년 대선 때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 이제 결합해서 인수위 때 제가 맡았던 업무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호실 업무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비서실 업무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쫓아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인수위에서는 김경수만 신원조회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다 들어간다. 그런데도 그때만 해도 그 경호실에서 끝까지 문제를 삼아서 결국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신원상 문제 삼는 사람들을 전체 다 묶어서 비서실장이 신원 보정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다 그 청와대에 임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청와대 이제 경호실이라는 곳이 그런 좀 구시대적인 잔재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그 요즘 이제 하도 연설문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때는 연설문을 이렇게 썼다는 그 2008년 초에 MBC에서 방영됐던 그 청와대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중에 나오는 이주의는 필요하고 하락하고 이주의만 해달라고 이런 윤리주의라는 가능한 일이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일인데 그게 마치 인류주의라는 처리가 가능한 일인 것처럼 인수위와 정치권이 뭐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조사하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연설기획비서관이었고요. 이쪽에 이제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당시 연설비서관 강원국 비서관이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가까이 연설비서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연설비서관에서 식구들인데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좀 무리하게 우리가 볼 때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담화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설비서실에서 각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설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주면 연설 비서실에서 1차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대통령님께 이런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계기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그 연설문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를 저는 이제 그 취재해서 대통령 생각을 저는 이제 연설비서실에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초안이 만들어지면 대통령께 1차 보고하고, 1차 보고한 걸 수정해서 내려주시면은 다시 최종 수정해서 마지막 이제 최종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대통령님과 연설비서실, 그다음 비서실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연설문이 중간에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청와대 안에 이제 보안 시스템이 다 걸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암호를 풀어서 파일에, 그리고 메일도 외부 메일로 보내려면 또 좀 복잡합니다. 정보 보안팀과 뭐 협의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다 경유한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보내고, 바깥으로 파일을 보내면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게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그런 일을 밑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지 그 비서실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어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실제 대통령이 그 바깥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려면은 국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자문을 구할 때는 외부의 자문을 구하는 또 절차와 시스템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최순실 씨를 홍보와 연설 뭐 특보든 아니면 자문위원이든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문을 받도록 내부의 청와대 규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생략한 채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국정 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이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력을 개인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서 이제 대통령님 봉화 가실 때 함께 봉화마을로 가족들하고 갔습니다. 이제 봉화마을로 내려갈 때는 왜 이제 보통 한 40대 중후반이 되면은 남자들은 이 그 기농기촌에 대한 로망이 좀 있습니다. 시골로 가는 데 대해서. 근데 특히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들, 또 이 부인들은 아내가 이제 그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잘 못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보다도 더 대통령님을 좋아해서 우리 애들이 대통령 할아버지하고 놀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같이 봉화마을로 갔었습니다. 마침 갔더니만 김해가 또 이 김수로 왕, 그러니까 가야국의 옛 수도라 수로왕릉이 있는 곳인데 제가 또 김해 김가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고향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그 전에는 김해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원래 제가 정치에 출마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국회 보좌진 생활을 하긴 했지만 국회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할 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 다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출마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게 왜 결혼하지 않는다로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처가가 신안인데요. 전남 신안의 임자도라는 섬인데, 저의 큰아버지 백부님이 거기서 임자의 농협조합장 선거를 나왔다가 그쪽은 그래서 집안 사람끼리 후보로 둘이 나와서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왼수가 된 겁니다, 집안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선거를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할아버지의
유흥처럼 돼 있어서 처음 딱 장인어른 만났더니 첫 마디가 자네 출마할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실제로 제가 국회에서 그다음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하면서도 참모로서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하는데 보좌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제가 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한다는 건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인생 계획이 없던 일이었는데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2011년에 이제 봉화마을이 있는 김해을 지역인데요. 보궐선거가 있게 됐습니다. 그 보궐선거에 이제 제가 당시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록물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자주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나서고 해서 조금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이제 출마하라고 당에서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출마 안 한다고 이제 버티고 있다가 출마를 검토하게 된 게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 후보가 또 막막해서 당에서 문재인 실장한테 정치권에 나와서 이제 대선 출마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죽어도 안 나간다고 문 실장님이 이제 언론에서 질문만 하면은 자기는 죽어도 정치 안 한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011년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보궐선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선배들하고 이제 작전을 짰죠. 그때가 설 직후 연휴 때 이제 양산에 있는 문 실장님 집으로 다 같이 찾아가가지고 나가시라고 안 할 테니까 언론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절대 안 나가겠다는 대답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출마할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빠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문 실장님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절대 안 나간다고 하시다가 답변을 이제 피하려니까 이게 말이 꼬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나간다는 건지 안 나간다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애매하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당 쪽이나 국민들도 이제 문재인 실장도 정치권에 또는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나 희망 같은 걸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당시 보궐선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출마해 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더니 마침 또 우리 당시에 유시민 선배가 국민참여당이라고 당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참여당에서 후보를 한 분 내셨어요. 대통령님 농업특보를 지내신 김해에 살고 있는 저한테 한참 선배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꼭 출마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로서야 뭐 나갈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꼭 나가라고 했으니까 잘됐다 하고 그냥 불출마 선언을 바로 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 선거에서 유시민 선배 국민참여당이 그 당시 이제 김태호 그 총리 후보로 올라갔다 낙마했던 김태호 후보한테 2,000표 차이로 이제 낙선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 과정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을 하고 이제 그 선거의 패배가 이제 문재인 실장이나 또는 저도 그렇고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는 다음 대선에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야권을 우리가 정치를 하지는 않더라도 야권을 통합시키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권 통합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5월 달부터 연말까지 혁신과 통합이라는 야권 통합 기구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서 그때 이제 참여했던 분이 조국 교수님, 참여연대에 있는 김기식 선배는 우리 과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런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제 야권 통합 운동을 쭉 같이 해서 그때 만든 게 이제 민주통합당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르는데 아니 당 만들어 놓고 출마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문 후보도 이제 출마하시고 저도 같이 출마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낙선을 하고 김태호 당시 의원한테 문 후보님은 사상에서 당선되셔서 이제 대선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뒤에 2014년에 경남도지사 선거도
뭐 어쨌든 경남도지사 후보가 당시에 홍준표 지사였는데 거기도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출마를 하는데 홍 지사가 워낙 셌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총대를 맸습니다. 그 두 번 총대를 맸는데 사실은 두 번의 선거는 제가 꼭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던 선거는 아니었고요. 이번에 이제 총선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선거를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근본적으로 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힘들어요. 이게 어디 그러니까 선거운동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다니고 어디 가서 김경수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즐거워야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처음 술 마실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향후에 동창회 이런데 한 번도 안 나갔다가 그런데 나가면 대통령께는 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는 일절 안 나가고 그게 그분들이 이제 뭐 부탁을 해오면은 좀 양해를 구하고 다 차단하고 했다가 이제 제가 출마한다고 가서 도와주세요. 민망하게도 정말 이 향후에 그러니까 동창회 뭐 이런 모임을 하는데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말끄러미 안 떨어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가서 솔직하게 그동안 이마저마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동안 못했던 걸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면 정치를 못하겠다 싶더만요. 그래서 이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이걸 내가 여기서 빨리 접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그래야 이게 그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 선거 때 해보니까 두 번째가 돼서 조금 이골이 났는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면 뽕 맞는다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마약 맞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결국은 마음 먹게 달린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고요. 두 번째는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꼭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만들었을 때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치 그 다음에 선거도 내가 이게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도지사 선거 이후에는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할까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했는데 해보니까 왜 하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호응해주고 이게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은 뭔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게 정치인들이 왜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상대 후보가 이제 김태호 후보가 안 나고 천하장사 이만기 그래서 제가 이 상대 후보 보기 좀 있어요. 처음에 김태호 도지사였고 그다음 홍준표 지사였고 이번 또 천하장사 이만기라 그래서 이제 이만기 후보랑 선거를 치렀는데 그 정치인이 되고 나면 자기 깔때기도 좀 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62.4%로 당선이 됐는데 우리 당의 2등으로 당선된 분이 김부겸 의원입니다. 저하고 0.1%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0.1%면 두 군데가 이제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한 사람이니까 한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70표 차이로 김부겸 선배가 1등을 놓치고 나니까 한 며칠 있다가 보도자료를 하나 내셨어요. 전국 최다 득표수 1위. 그러니까 그게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아가지고 김부겸 선배 쪽에서 이제 그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천하장사를 끊고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럴 땐 박수도 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과정인데 국회에 와보니까 전에 국회에 있을 때하고 달라진 거는 일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한 달 정도 한 달 국회 열리면 한 달 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국회가 거의 상시국회처럼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회의가 있고 일정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일은 많아졌는데, 그리고 주말이 되면 꼭 지역구를 내려가야 되더만요. 이번에는 금기원래라고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주말 되면은 무조건 토요일도 지역 가서 이제 지역구 챙기고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는데 그때보다 요거는 훨씬 더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게 그때보다 훨씬 따가워지고, 그 다음에 그 불신도 강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와서 일을 해보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해나갈 때 국회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을 또는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으로 국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회 노동입법, 노동개혁입법 던졌는데 왜 통과 안 시키냐, 예산 통과 안 시키냐, 항상 모든 탓과 책임을 국회에다 던지고, 그러면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1차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제 국민들의 대표하는 거, 그러면 국민들의 그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국민들의 대표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당이 청와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야당은 국회 안에서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국회 전체가 함께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욕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언론도 항상 그런 관점에서 작은 꼬투리라도 찾아내는데 항상 혈안이 되어 있고, 근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이게 중요한 아젠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인데 산자위인데, 산자위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에너지 전력 문제입니다.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내년에 이제 지난번에 기후변화 협약에서 우리가 약속한 게 이산화탄소 그 배출 목표를 37%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37%를 줄일지를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세우는 과정이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원전을 지금 계속 짓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에너지 기본계획하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정부에서 이제 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내년이 8차 전력 수급 계획인데 7차 전력 수급 계획이 2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매년 전력 사용 예상량을 항상 이게 늘려서 오버해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전력을 어딘가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원전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한 2, 3기씩 짓지 않으면 이 전력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끔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 있는데, 그 계획의 근거들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나마 7차는 국회에서 문제 삼고 해서 1년을 늦춰가지고 많이 줄인 거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데, 국회가 그런 일들을 해내지 않으면은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또다시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정부는 그런 결론을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게 정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그걸 제어해주지 않으면은 원전 탈핵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아젠다나 이슈들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논의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언론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걸 깎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배지, 금배지라고 불리는 배지를 꼭 달고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가능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 없는 특권들이 꽤 있습니다.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해도 되는 부분들을 굳이 또 이게 특권처럼 부여한 게 있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줄여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그런 제도까지도 다 이제 그 일종의 그 국회 특권이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이제 줄여버리게 되면은 국회의 역할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면 이게 국민들의 권리 또는 이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관료들의 논리만으로는 이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좀 근본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국회를 대하고 바라보고 대하고 역할을 국정 파트너로서 대해줄 때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 성찰하고 이제 함께 보조를 맞추면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는 하여간 국회를 거의 그 집안의 콩쥐 어떻게 하면 국회가 욕먹게 만들까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보수 진영의 그 논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를 불신하면 일단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투표율이 낮아지면 결국은 그 장년층의 투표율이 높고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그걸 옹호하지 않는 거죠. 입법부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 대선 이후에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국정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 준비하면서 조금 먼저 혹시 어떤 얘기들을 해주면 좋을지 우리 그 인력과 후배들한테 뭐 미리 좀 궁금한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거기에 좀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몇 가지를 좀 받았었거든요. 일단 그 질문에 먼저 좀 답변을 하고 그리고 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할게요. 인류학적 시각과 지식이 의원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나? 이건 의원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쭉 살아오는 인생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건데 일단 먼저 고백하면 인류학적 시각과 지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인류학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비록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게 그 인류학적 방법론 또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러 가면은 선배들 논문 쓰러 갈 때 보면은 몇 년씩 거기 가서 아예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그 사람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사회생활 또는 정치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피폐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요. 야당은 또 여당을 인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이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인데 그게 이제 그 인류학적 방법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비록 농땡이는 많이 쳤지만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배운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 어떤 이슈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저는 인류학을 배우면서 조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의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인생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인류학에서 배운 그 이 부분만큼은 전 몸으로 꼭 체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인류학이 가장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수라파니즘 그러니까 인류학도로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금의 국회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멉니다. 근데 20대 국회의 희망을 좀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번에 그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은 비록 그 이념의 스펙트럼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국회가 정치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의 가장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욕을 먹더라도 나만 언론에 나오면 되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부골 안에 실리는 거 말고는 어떤 기사도 좋다 이게 정치인들은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습성들이 이제 다 배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협의하다가 이게 언론 기사감이 될 만하면은 들고 나와서 그냥 언론에 풀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론을 내고 그걸 가지고 대안을 함께 풀어나가고는 그런 좀 새로운 문화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맺고 풀어나가면은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또 많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인류학 학부생들 같은 고민들이 많은 모양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때도 인류학과 학생들만큼 다양하게 진로를 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 최근에 보면은 옛날에는 민속학 중심으로 이제 고고인류학, 민속학 우리 때는 그게 중심이었는데 보면은 우리 이후에 기업 인류학 얘기도 나오고 최근에 보면 의류 인류학 이 인류학의 영역이 되게 다양해지더만요. 그만큼 인류학적 방법론이 저는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적 방법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도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게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나가서 먹고 사는 벌이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되면 참 힘든데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진로를 고민하시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안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요. 좀 10년, 20년 지나면은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 직종들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다닐 때 저는 그 좀 더 이렇게 새로운 도전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 게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도전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거나 특히 한 번 더 그래 재기해서 2번 도전했다가 2번 실패하고 나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허용한다기보다는 그 도전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사회 체제 또는 뭐 국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의 화두, 정치의 화두 또는 그 정부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관료들의 제일 큰 화두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 창업 국가도 그렇고 청년들에게도 실패해도 결코 사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다음 정부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날수록 도전하는 사람에게 훨씬 많은 기회가 열려있는 국가, 그런 정부,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뭐 도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야마다 다 다른데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한번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그 인류학과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 실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올 때 이걸 주시던데요. 질문을 또 이렇게 포스트잇에다 쭉 적어가지고 질문을 주셔서 이 중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걸 먼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데 가면 보통 포스트잇에 질문하라고 그러면 2줄, 4줄, 3줄만 적는데 포스트잇을 붙인 사람들한테 직접 질문. 네, 그렇죠. 보고 답변이 된 부분도 있고요. 이 질문이 어느 분이신가요?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본회의의 역할은 제한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고 쭉 돼 있는 질문 어느 분? 네. 맞습니다. 구두로 다시 한번 다른 분들 볼 네. 수 있도록. 네. 저는 사실 그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냈던 질문 같은데 그죠? 맞죠. 아, 네. 저는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학과 13학번 송지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학을 부전공하고 있는데요. 정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그 틀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원론만 들었는데 원론에서는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같은 거는 상임위에서 내리고 본회의에서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당의 의견에 따라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의원님은 산업자원 네. 그러면 꺼졌네. 제가 그냥 생목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본회의 의원이 그러면은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안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저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럴 때는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본회의장에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상임위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산자위에 소위원회가 몇 개가 있거든요. 법안 심사 소위가 있고
예산심사 소위, 청원심사 소위 이렇게 이제 소위에 나눠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예산심사 소위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국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체 상임위원회만 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20명에서 한 30명 되는 의원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장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사람당 질문 시간이 길어야 7분입니다. 짧은 게 국감을 해도 5분. 그러고 이제 추가 질의 한 5분. 그럼 다 합하면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리고 꾸덕꾸덕 우기면은 한 2, 3분 정도를 또 이제 한 번 더 주거든요. 그러면은 10분에서 12, 3분 되는 시간 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그렇게 해서는 국정이 감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임위 전체 회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국회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보완되는 것이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전체 회의에서 한번 다루고 소위원회에서 이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소위위원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거든요. 소위에 따라서. 그러면은 부처에서는 차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국장들이 쭉 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항목들을 지적된 항목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이걸 그 전체 회의에서 요건 삭감해야 된다라고 지적된 그 항목을 놓고 이제 거기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의원들은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뭐냐? 정부 쪽에서 이런 이유로 그건 삭감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는 속기록이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토론 안 하고 그냥 대충 얘기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한 얼마 정도 깎읍시다 이러고 이제 서로 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협상에 의해서 그냥 대충 깎고 그랬는데 이게 그 사이에 바뀌어서 보니까 속기록을 남기게 돼 있어서 속기록이 남기 시작을 하니까 중계는 안 되지만 속기록이 남으니까 그 대충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소위에서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소위에서는 활동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 활동을 하면은 그 분야만큼은 그 부처만큼은 사실상 이제 그 종합적으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상임위는 산자부, 중기청, 그 다음에 특허청, 그 49개 산하기관까지 해서 이걸 다 다뤄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 관심 분야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검토하고 결론 내린 건 그건 서로 이제 인정해 주는 곳이 본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법안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제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있어서 특정 법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제 본회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법사위를 또 거치니까 두 번의 상임위를 거치는 동안에 그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졌을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법안에 투표를 하고요. 당론 투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쟁점 법안들 예를 들면 이제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노동개혁사법인지 노동계약사법인지 이게 이제 입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런 쟁점 법안들은 당론을 정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는 거의 90% 이상이 다 개인 의원들의 투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그냥 손들어서 구두로 질의하시는 걸 하죠.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답변된 내용도 꽤 있고 해서 혹시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네. 예, 화학부의 최태임이라고 합니다. 15년 전만 해도 2분기에 올라 위기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2분락 위기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 네. 근데 제가 영국에서 그 총리 투표할 때 토론회를 또 봤고 이번에 이제 유명한 미국 토론회도 좀 봤는데요. 그에 비해서 지난 저희 대선 토론을 보면 아마 모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그 토론회가 마치 개그처럼 된 걸로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토론회 혹은 정책을 토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은데 그게 진정한 인문사회학의 부재 혹은 몰락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도 더 실력 있는 정치인이 많고 또 대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대선 토론회만 제대로 했었어도 지금의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선 토론회를 보니까 도널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 것 같고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뭐 힐러리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고 지난번 뭐 영국 총리 선거를 보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토론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토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면서 너무나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학도로서 그런 그 시각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인문사회학이 정말 더 발전해서 이제 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좀 모호하지만 질문 마지막에 인류학도로서 인류학도라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부담을 저희들도 되게 부러워하는 문화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영국 의회에 가면은 일상적으로 그런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뽑을 때만 그런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영국 의회는 아예 이제 여야로 보수당 노동당 갈라져서 항상 총리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당의 당수가 나와서 총리와 당수가 그 의회가 열리면은 대선 토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끝장 토론처럼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다 생중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토론 없이는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옳은 걸 설득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설득이라고 하는 건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설득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선 TV 토론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후보들의 자질은 두 번째 문제고요. TV 토론의 형식이 아주 기계적인 균형, 그러니까 시간을 1분 답변했으면 여기도 1분 답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론 1분 하면 또 그 반론 1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거법이 그 92년에 지금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92년에 통합선거법을 만들 때 당시까지만 해도 관건선거 그 다음에 그 돈을 뿌리는 금권선거 이런 조직선거 워낙 불법이 많아가지고 언론도 편파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발목을 묶어서 그런 불법을 좀 막아보자. 법으로 좀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통합선거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이 전부 하면 안 되는 것들만 쭉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TV에서도 보도할 때 그 여당 후보가 1분 30초 나갔으면 야당 후보도 1분 30초 나가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기계적인 균형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통합선거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토론회도 TV 토론도 그냥 그 후보들이 아주 딱 시간 대부분만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대선 TV 토론처럼 뭐 타운홀 미팅 방식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롭게 해서 실제 후보의 자질을 TV 토론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 국회에서 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이 있잖아요. 지금의 구조가 현역 의원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적 균형만 맞춰 놓으면 나가서 현역들은 훨씬 인지도도 높고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변수가 별로 없는 선거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이 선거법에 손을 잘 안 대려고 하는데 저는 개헌 논의가 이제 그 최순실 때문에 반나절 논의로 끝나버려서 그렇긴 한데 이제 언젠가는 내년이 될지 아니면 다음 정부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논의는 충분히 하고 그래서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공략한 다음에 다음 정부 들어가면 바로 개헌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헌 과정에서 저는 선거법도 선거구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논의되고 개편돼야 대한민국의 좀 국정 시스템 전반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후보들의 자질 문제는 인문사회학의 몰락도 한 원인이긴 하겠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V 토론 그렇게 잘 안 해도 잘 외워서 TV에 나가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정도면 그냥 당선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이제 후보들이 이제 자질도 높아지고 후보들의 자질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인문사회학이라든지 사회 전반의 수준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사회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강연장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미래학과 송일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자의반 타의반 이번에 당선되기 전까지 두 번의 낙선이 있으셨잖아요. 사실 선거라는 게 낙선이 한 다음에 어떤 상실감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다음 선거에 나갈지 말지 이거를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 꼭 나가서 내가 기필코 당선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이 활동하는데 한계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선 의원으로서 한계가 실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한계가 있으셨으며 그런 한계 속에서 어떻게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으시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실례죠. 성함이 아까 송일찬입니다.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자기 소개를 학번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낙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강연장이나 이런 데서 성공하는 모습만 비추어지는데 사람이 어떤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서 저는 그거를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총선은 두 번째 치렀으니까 이제 재수를 했고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울산에인가 가셔가지고 문 대표도 대학을 갈 때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에 강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총선에서 떨어진 건 총선에 떨어진 건 저한테 그렇게 상실감이나 그런 게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총선에서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걸 제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갈망한 일이었으면 엄청나게 충격이 컸을 텐데 저는 이제 대통령님의 고향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제 주변에 함께 했던 분들이 너무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때 이제 더군다나 대통령의 고향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이제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긴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고민을 처음 한 거죠. 내가 이 정치를 계속 해야 되나
나한테 맞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 개똥 철학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과연 좋아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린 채 일단 그 48%로 지지로 떨어졌으니까 그 지지해줬던 분들이 다음 총선을 무조건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이 워낙 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선거 과정에서 꼭 김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먼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김해를 지키고 다음에 출마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활동 과정에서 그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저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실패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대한 기대나 전망, 희망, 그다음 자기의 의지가 그게 결부되지 않으면은 상실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상실감을 극복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끊임없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는 이제 김경수 너는 왜 정치하냐 하는 게 저한테는 항상 저는 화두입니다. 끊임없이 저한테 되물어보는. 그래서 단지 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선거 때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애가 무서마 둘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짜리가 지난번 세월호 1주년 집회에 강화문 집회에 나갔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3번을 구속당하고 하면서 경찰서 한번 끌려가면 그 공포감이 처음 끌려가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2번, 3번째 별거 아닌데 그런 공포감은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좀 대물림하기 싫다라고 했던 게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하고 이후에 이제 국회나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날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초범이니까 이제 48시간 이내에 무조건 나올 텐데 나오는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를 86년에 들어오고 지금 2016년이니까 지난 30년 동안 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이제 제일 참담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좀 다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이런저런 상처나 상실감을 극복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권 씨라고 그랬나요? 일천 씨도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십시오. 그게 저는 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선 의원은 처음에 이제 국회 왔더니만 옛날에도 그랬지만 초선 의원 군기잡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회의에 늦으면 안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근데 국회는 아무래도 이제 다선 의원들이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같은 얘기를 해도 훨씬 사람들에게 파워가 있고 근데 초선 의원들은 또 초선 의원들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다수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중에 57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59명이 초선 의원들이라 전체 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게 그게 초선 의원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다선 의원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부와의 관계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게 초선 의원들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한계를 느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의 한계라고 하는 건 내가 아직 전문성이 부족해서 느끼는 한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자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첫 상임위를 하는데 장관 수십 년 동안 다뤄온 사람하고 이제 처음 상임위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거는 빠르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정치를 해 나가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는 저는 그런 전문성의 한계. 두 번째는 그 다른 다선 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 부분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정치 자체가 그런 초선 다선의 구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고 당내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도 좀 수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문화들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게 와서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외에 계시니까 바깥에 본인은 백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외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원내에서 이제 그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2012년에도 공보특보를 맡아서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 자주 나간다는 점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부고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마치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인 것처럼 언론에 나가니까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제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게 이제 저로서는 그게 이제 제 정치의 한계가 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다음 대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이런 포지션으로 저는 활동하는 게 저로서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데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언론 행태를 보면 문 전 대표님도 그렇고 국회의원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국회의원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대학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소개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이제 개인적인 공격을 받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그게 그 대통령님의 덕이라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에 이제 공보비서관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인들하고 자주 접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언론인들이 약간 좀 그 미안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행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공격은 하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참여정부라든지 NLL처럼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또는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참여정부의 공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근거 없는 공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면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제발 꼭 확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요. 보도하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랑 관련 있는 내용을 취재한 다음에 기사를 쓰면 우리한테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자기들이 맞다, 지장이 맞다고 확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꼭 그 취재를 해서 입장을 실어주는 것이 그게 이제 균형 잡힌 기사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언론의 관례고 기본적인 그 기사의 틀인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하여간 우리나라는 취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내는 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종편 들어오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종편 기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전 대표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내보낼 때는 마지막에 꼭 저한테 한 번만 확인해 달라. 그러면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해서라도 꼭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행태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참여정부 때는 오보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집요하게 오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언론에 대해서 그 오보를 대응을 했었고요. 예를 들면은 아예 가판도 안 보고 오보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신문 또는 방송에 나온 것 중에서 오보는 관련 부처가 중재위에다가 제소하고 중재위에서 결론이 안 나면 소송까지 가서 오보를 끝까지 바로잡게 만드는,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언론사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사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참여정부 이후에는 아예 정부 부처나 이런 데도 그게 다 그런 그 시스템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보 대응 시스템으로 그 언론의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일단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그 오보인 경우에는 그쪽 언론하고 협의해서 대부분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론을 실어달라든지 아니면은 정정 보도를 실어달라든지 언론사하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하여간 이 행태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각자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가 이게 이제 언론 제도, 언론